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사람에 따라 빠르기도 느리기도 하겠죠?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면 노약자석에 앉는 게 당연한 나이가 됐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 풍파를 맞으며 70년을 넘게 살았더니 이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네요. 누군가는 이게 삶에서 터득한 지혜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무뎌진 거라고도 하네요. 뭐가 됐든 저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겠죠.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 동년배가 있다면 꽤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에 태어났어요. 저의 부모님은 아직 사리분별도 못하는 저를 데리고 피난 다니셨죠. 어머니는 저를 낳고 제대로 몸조리도 할 수 없이 저를 업고 매일 걸으셨어요. 정말 고된 하루하루였겠죠. 정말 갓난쟁이였던 저는 어쩌면 부모님의 피난 생활의 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피해 아래로 내려가신 부모님은 부산에 터를 잡으셨어요. 아마 많은 피난민이 부산에 터를 잡고 생활하셨겠죠.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 귀했던 시절,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밀가루는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의 어머니는 그 밀가루로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하며 저를 먹이고 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손맛이 좋았던 어머니는 그 귀한 밀가루로 다른 집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산에 놀러오면 먹는 그 밀면의 시초입니다. 어머니가 오래 살아계셨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저희 어머니가 만든 밀면을 먹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국지전이 이어지길 3년, 남과 북은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로 3살 때네요.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부모님은 휴전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부산에서 밀면을 팔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4년에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동생은 전쟁이 끝나고 태어나 저처럼 피난 다니며 고생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장사로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동수야, 여기 봐. 까꿍. 옳지? 동수 웃었네. 형아 보고 웃은 거야? 또 해볼까? 까꿍. 옳지. 엄마, 동수 웃는다? 이것 봐. 어디 우리 둘째 아들 얼굴 좀 보자. 형아랑 재밌게 놀고 있어? 응? 엄마가 많이 못 안아줘서 서운했어요. 이따 엄마 일 끝나고 저녁에 실컷 놀아줄게. 어디 보자. 우리 아들 기저귀 갈 때 됐네. 동현아, 서랍에서 기저귀 하나 꺼내서 온나. 응, 엄마. 4살 터울인 저와 남동생은 처음으로 간직하는 추억이 많아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처음 동생이 말을 했던 것도 첫 걸음마를 뗐던 것도 모두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에겐 너무 소중하고 또 한편으론 애틋한 그런 동생이죠. 부모님이 하시는 밀면 장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소와 돼지뼈를 푹 고아 육수를 만들고 거기에 아버지가 구해오시는 한약재까지 넣고 만든 육수는 정말 인기가 좋았죠. 당시 반죽 기계가 없이 밀면 반죽은 전부 어머니 몫이었어요. 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밀면 역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죠. 아, 새들기 말아주는 밀면 아주 끝내준대.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아니, 국수에 삶은 달걀 올릴 생각은 어떻게 했지? 달걀값도 비싼데, 아유, 덕분에 내 입이 호강이요 아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감사하죠. 그렇게 작은 가게 뒷방에서 내 가족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는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치안이 좋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라 더 정신이 없었죠. 그 난리통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늦은 밤 쳐들어온 동네 깡패들은 가게의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것을 말리던 중 몸싸움이 생겼고 그렇게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동현아, 동생이랑 여기 들어가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싫어. 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래. 위험해서 안 돼. 아빠 말 들어. 여기서 동주랑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꼭 다시 방으로 들어와야 해. 꼭이야. 부모님은 저랑 동생을 장롱에 들어가라 하시고 조용해질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밖은 엄청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언가 던지고 깨지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저는 동생 동주의 귀를 막고 이 소란이 어서 끝나고 부모님이 장롱문을 열어 우리를 꺼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밖이 조용해진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방으로 들어와 저와 동생을 꺼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다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유, 이를 어땠을까? 이 집 아들도 있지 않았어? 아들도 편당한 거 아니요? 내가 찾아봐야 쓰겠네. 동현아, 동주야, 어디냐, 그들아? 저희 여기 있어요. 저희 방 안에 있다고요. 아이고, 동현이랑 동주 여기 있어. 아이고, 니들은 다친 데 없냐?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까? 저와 동생을 보시고 우시는 이웃 아주머니를 보고 어린 나이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세상엔 나와 동생만 남았구나. 동주야, 형이 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게. 당시 지금처럼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도 두고두고 가슴에 맺혀있는 한입니다. 혹시 저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나쁜 사람들이 또 찾아올까 싶어 집에서도 지낼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와 동생은 길거리 다리 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땐 그게 지옥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동생과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아이고, 애들 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얘들아, 이걸로 뭐 좀 사 먹어라. 감사합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만, 이리로 가자. 제대로 씻는 건 고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었죠. 눈동냥으로 간신히 배운 글로 동생도 가나다랑 이름 쓰는 건 알려주고 학교 입학도 못한 채 그렇게 자라 저는 13살이, 동생은 9살이 됐습니다. 형, 꼭 그렇게 해야겠어? 걱정하지 마. 동주 지금 배고프잖아. 형만 믿어. 그리고 형이 봐둔 곳이 있거든.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매일 다리 밑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거긴 물도 잘 나오더라.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일단 점심부터 해결하자. 형, 조심해야 해. 알았어. 동생의 배고픔이 먼저였던 저는 빵집으로 들어가 계산하지 않고 빵을 들고 나왔고 당연하게도 주인 아주머니께 걸렸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린 것이 벌써부터 나쁜 것만 배워서 아주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저 아저씨! 얘 토막 못 가게 잘 붙잡고 있으세요. 아주 소년원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정말 잘못했어요. 동생이 굶고 있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없으면 동생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게 걱정됐으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맞죠. 제가 잘못한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저 동생을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전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
넌 가지 마. 형이 나오면 동주 꼭 찾으러 갈게. 형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형이 말했던 그 집에서 생활하면 돼. 동주야, 형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결국 이렇게 전 동생을 혼자 뒀습니다. 소년원의 생활은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빨리 여길 나가서 동생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됐고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동생의 행방이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동생의 행방. 제발 그곳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었길, 무탈하게 있었길.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저와 동생이 지냈던 곳이었는데 벽돌집이 생겼더군요. 혹시 이곳에서 아직 동생이 사는 건 아닐까 배를 눌렀습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누구시오? 12년 전에 이곳에서 지냈던 어린 남자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시 9살 정도였는데요. 글쎄, 난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모르겠는데. 여보, 혹시 여기서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알아? 아니, 어머, 누구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찾아서 말이야. 우린 여기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궁금하면 저 아래 집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엄청 오래 사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를 돌며 수소문했지만 제가 나쁜 짓을 했던 빵집 자리도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동네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동생을 찾을 수 있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했던 건 제 앞날이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전과가 있는 저를 어떤 곳에서도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떠돌다 들어간 곳이 건물 공사장이었습니다. 잠시, 이거 빨리빨리 좀 옮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당신 이렇게 일해서 어디 동생 찾을 수 있겠어? 어? 빨리 돈 벌어야 서울 가지. 이 돈은 택도 없어. 네, 빨리 요령 익혀서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르치면 금방 배워. 그건 다행이야. 이 돈으로 집을 사진 못해도 그래도 몸 누일 수 있는 방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래야 동생도 찾고 하지. 근데 동생 사진이나 뭐 그런 건 없어? 그 시절 사진이 어딨나요? 그냥 제 기억 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전 동생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절대 몰라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 우리도 응원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쉬고 마저 일하자고. 네. 일은 거칠었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씨! 빨리 짐 싸! 무슨 일이에요? 일단 짐 챙겨서 빨리 나와. 가면서 얘기해줄게. 잠깐만요. 금방 나가요. 같이 일하는 분의 급한 소리에 새벽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짐을 챙겨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 건설사 사장이 야반 도주를 했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잖아. 저기 온다. 저 사람들 잡아라! 아니지,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 전씨, 나중에 기회 되면 만나자고. 그렇게 그 아저씨는 다른 골목으로 몸을 숨겼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다 눈앞에 보이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예? 그때 밖에서 사람들 달려오는 소리가 빠르게 들렸죠. 빨리요. 금방 나갈게요. 이 뒤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숨자마자 저를 찾으러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아니즈,
이 새벽에 문도 안 열었는데 무슨 일이요? 예의도 없이. 여기 사람 안 들어왔습니까? 당신들이 들어왔잖아. 이 시간에 행패야. 당장 안 나가? 여기 사람 안 숨겼냐고요. 내가 사람을 숨겼든 안 숨겼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어딜 남의 장사집에 들어와 문 열기도 전에 이 난리야. 신고하기 전에 얼른 썩 나가지 못해? 얼른 나가. 나가지 못해? 아, 저 나가면 되잖아요.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 나갔으니 나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면 못 써. 저 사기꾼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피해자라고요. 저 요 앞에 공사장 아시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건물 짓겠다는 사장이 도망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몰려온 거예요. 저야말로 피해자인데 왜 여기서 아무 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 아파트인지 뭔지 짓는 거기 말하는 거구만. 아주 유난을 떨더니 결국엔 도망갔어? 참, 아유. 왜요? 그거 지겠다고 원래 살던 사람들 다 몰아냈잖아. 아주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저는 그런 뒷얘기까진 잘 몰랐어요, 선생님. 됐어. 당신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돈 때문에 일한 거일 텐데. 지낼 곳은 있고? 아니요. 이제 찾아봐야죠. 일거리도 찾아야 하고. 에휴, 뭘 멀리까지 가. 우리 가게에서 일해. 채소 나르고 돈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돈 받아내고.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그럼요.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은인을 만나게 됐죠. 날이 밝고 제대로 보니 가끔 와서 밥 먹었던 한밭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 성을 내서 제가 일했던 공사장에선 자주 찾지 않았는데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왜 싫어하셨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그 공사장에서 못 받은 돈 없어요? 왜? 있으면 받아주게? 에이, 그건 저 말고 경찰한테 부탁하셔야죠. 그러면서 뭘 물어봐. 해결도 못하는 게. 가서 배추 5통만 사와. 제대로 사와. 또 속 텅 빈 거 사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도망치다 숨었던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공사장 일보다 쉬워서 난생 처음 몸에 살이란 것이 붙었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거 이리 주세요. 엄마는 머리를 배추를 많이 시켰대. 그래야 김치 담그지. 지금 담그면 일주일 뒤에나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구만 아주. 오라버니, 더우시죠? 여기 냉선 사발하세요. 고마워 영주야. 식당엔 주인 아주머니 말고 따님도 있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아주머니 따라서 음식을 정말 잘했죠. 그리고 매일 얼굴을 보고 살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저와 영주가 결혼했던 날은 아주 동네 잔칫날이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아주 제대로 된 사위 얻어서 좋겠네. 이거 대릴사위잖아, 대릴사위. 야옹지는 그렇게 통연총각 따라다니더니 결국엔 결혼에 성공했네? 그렇게 좋아? 그럼요. 이제 온 동네에 동현 오빠 내 거라고 도장 제대로 찍어서 저 너무 좋아요. 아이 숨풍 나고 잘 살아. 또 헤어진 애 마냥 하지 말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새 신랑이 아주 힘이 넘치네 넘쳐. 그렇게 신혼여행이랄 것까진 없지만 경주로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와 아내 사이에 딸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경사냐. 아주 내가 다 좋아 죽겠네. 어? 내한테 손주가 생기다니. 아이고 기특한 것. 엄마, 나 엄마가 해주는 수정과 먹고 싶어요.
수정가 뿐이겠냐? 입덧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딸을 낳았어요. 아내를 닮은 딸을 처음 하나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승희야, 아빠야 아빠. 우리 보물. 엄마랑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장모님 식당도 잘 됐고 딸도 잔병 치레 없이 잘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라고? 당신 얼른 일어나서 승희랑 뒷문으로 나가. 내가 장모님 모시고 갈게.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여기서 못 나간다. 이게 어떤 가게인데? 나 절대 여기서 못 나가. 장모님,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일단 불부터 피해야죠. 얼른 일어나세요. 네? 동현아, 이게 어떤 가게인지 넌 다 알지? 그럼요. 그래도 여기 계시면 진짜 위험해요. 얼른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동네를 굴러다니던 낙엽에 붙었고 그 낙엽이 가게 앞에 내놨던 화분과 쓰레기들에 옮겨붙어 큰 불이 됐어요. 이게 우리 음식점을 비롯한 주변 가게를 모두 소진시켰죠. 너무 허망했어요. 왜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걸까? 나에게 행복이란 건 주어지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전 집안의 가장이었죠. 책임져야 할 식구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모아놨던 돈으로 반지 합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장모님과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어요. 장모님은 충격으로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어요. 딸아이는 계속 자라고 저와 아내는 힘들어할 새도 없이 정신 차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집에서 장모님이랑 승희 돌보며 생활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은 여의치 않네. 정말 미안해. 뭘 이런 거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누구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꼭 가장이라고 가장만 나가서 일해야 하는 법 있나? 힘들면 다 같이 발벗고 나서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나는 오전에 잠깐 나가서 일하면 되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잖아. 나는 그게 걱정이다. 당신 너무 고생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잖아. 내 걱정하지 마. 아내는 점심 장사만 하는 음식점으로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는 신발 공장으로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공기순환도 잘 안 되는 곳에서 10시간씩 서서 일을 했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어요. 아니, 점심시간 30분이 말이 됩니까? 어쩌겠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나? 자네는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어? 저는 아파트 짓는 곳에서 일했어요. 거기 돈도 많이 주지 않나? 왜 이런 공장으로 왔어? 건설사에서 야반도주 했어요. 그 뒤엔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음식점이 불이 나는 바람에 여기로 왔죠. 처자식이 있는가 보구먼? 예, 처자식뿐만 아니라 장모님도 있죠. 저 열심히 돈 벌어서 서울 가야 해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야 하거든요. 동생을 잃어버렸어? 언제? 전쟁 때? 아니요, 전쟁 끝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잘못해서 동생을 잃어버렸거든요. 행방은 모르지만 꼭 살아있을 거예요. 전 반드시 동생 찾을 거예요. 그래, 어딘가에서 자네 기다리며 잘 살아있을 거야. 뭐합니까 거기서? 일하지 않고. 빨리 일어나세요. 네, 저 알겠습니다. 장모님을 만나고 나서도 동생의 행방을 계속 수소문했지만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생사라도 알면 마음이 놓일 텐데 이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
매일 속이 타들어갔죠. 그렇게 동생 걱정, 가족 걱정하며 일하길 3년. 저는 3년 동안 아주 지옥을 맛봤습니다. 아니, 공장에서 기계 멈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휴게 시간이라뇨.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화장실이라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자주 갑니까? 전동현 씨는 돈 많아요? 먹을 게 넘쳐나나? 여기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건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일하는 건가 보죠? 그게 아니라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을 간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 정말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참나, 아유, 나 또 화장실 못 가서 죽는다는 얘긴 처음 듣네. 그럼 그렇게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 찾아가서 일하시던가요. 제 말이 그 뜻이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아유, 알았어. 뭔 바라는 게 이렇게 많아. 이번에만 들어주고 다음부턴 얄짤 없는 줄 알아요. 어디 감히 사장한테 꼬박꼬박 말 대답하면서 요구해. 진짜, 아유, 얼른 나가서 일해요. 사람이 갑자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물을 마시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이 신발 공장은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공장 신발이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고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물론 서울 사람들도 우리 공장 신발만 찾는다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그러니 우린 다음 주부터 공장 쉬지 않고 돌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쉬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저기서 원하는 물량이 많은데 그 물량 맞추려면 당연히 쉬지 않고 일해야지. 당신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표 짜서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기 사장님, 또 뭐요? 저희 이번 달 월급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내가 혼자 안 준댔어? 수금이 되어야 나도 당신들 월급을 주지. 일주일만 기다려. 그리고 일하면서 잡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일할 시간에 신발 한 켤레라도 더 만들어. 우리가 만든 신발이 인기가 좋은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었죠. 일 많이 하는 거? 그만큼 신발이 잘 팔리고 있다는 증거니까 뭐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 공장 사람들은 자신을 배불리는 것만 관심 있고 공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월급도 처음엔 하루 이틀 밀리더니 나중엔 한 달, 2달 뒤에 주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월급이 안 들어왔어? 미안해.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번 주까지 꼭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아, 참, 당신 쌀 사왔어? 당신이 그래도 계속 일해주는 덕분에 우리 안 굶고 있어. 나만 일하나. 당신도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서. 난 그래도 당신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진 않잖아. 그러다 당신 갑자기 건강 나빠질까 봐 걱정이야. 몸 챙기면서 일해. 아니면 좀 돈 적게 주더라도 편한 곳을 알아보자. 응? 나도 생각해 볼게. 약속 시간보다 더 늦게 월급을 준 공장 사장은 엄청 생색내는 사람이었죠. 지금처럼 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던 시절이 아니라 우린 돈을 못 받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겠죠? 저는 그 역사 속의 시간을 살았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교과서겠네요. 뭐? 휴가를 달라고?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무슨 휴가가 필요해? 일하게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무슨 휴가가 필요해? 오늘 일하고 집에 가면 내일 하루 쉬잖아. 그럼 됐지 무슨 휴가가 따로 필요해? 당신 정말 돈 벌기 싫어? 돈 벌기 싫으면 나가. 당신 말고 일하고 싶은 사람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른 공장보다 이곳이 돈을 조금 더 준다는 이유로 저는 미련하게도 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참고 일을 하면 아내는 집에서 아이와 장모님만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모아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진작에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아마 제가 미련해서였겠죠? 그날도 더운 날 땀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쉬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쉬는 시간을 줘도 난리야 왜? 5분 안에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에 다녀옵니까? 그럼 화장실을 넓혀주십시오. 진짜 이게 미쳤나? 내가 분명히 말했지. 싫으면 다니지 말라고. 이걸 확 잘라버릴 수도 없고. 당시 공장장은 이미 다른 여직원의 경찰 신고로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경찰도 썩 좋은 해결책을 내려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일로 앙심을 품은 공장주는 그 여직원을 지독히도 괴롭혔어요. 홀로 늦은 밤까지 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공장장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여직원은 괴롭힘에 못 이겨 공장을 그만뒀고 공장장은 저런 정신력으로는 어딜 가도 일할 수 없을 거라며 욕을 엄청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한번 왔다 가니 눈치는 보더군요. 그것도 비겁하게 남자 직원들 눈치를요. 저는 이참에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일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토요일엔 모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오전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은 그렇게 하는 곳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서울에 올라가서 일해. 여긴 서울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일해서 언제 돈 벌 건데? 돈 벌기 싫어? 결국 기계가 찍어낼 수 있는 신발엔 한계가 있어요. 기계도 쉬어야 더 좋은 신발을 생산하죠. 이렇게 무식하게 기계를 돌렸다. 고장이라도 나면 그거 다 누구 손해입니까? 아주 주인 납셨네.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직접 공장 차리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저 혼자 잘 되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도 나름 큰 도시인데 이런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요일을 괜히 휴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싶다고요. 다들 입 다물어요. 다들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남들 쉴 때 우리도 쉬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 잘하면 외국으로 우리 신발 수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쉬어야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무슨 휴식 시간이면 휴일이 필요해. 할 일 있으면 쉬는 날 다 처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루 온전히 쉬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도 지금 당신들 시간표 그렇게 짜서 우리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 다음날 쉬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이렇게 쉬다가 손해 생기면 당신들이 다 물어낼 거야. 그럴 돈도 없는 인간들이 입만 살아선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당장 가서 일들 내요. 이번 달 월급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준다고 내일까지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일해. 요즘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휴일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 시키면 진작에 신고 들어가서 공장장 끌려갔겠죠? 그런데 저 시대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며 사람을 부려먹는 곳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저 혼자 남아서 야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발 깔창을 넣고 있는데 전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얼마 자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할 때였죠.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제 손이 기계로 같이 들어간 거죠. 태어나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몸 전체를 고통이 관통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병원으로 가요, 빨리! 이게 뭐야? 아유, 재수없게 진짜. 기계 고장나면 책임질 거야? 너 오늘부로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어차피 손이 저려서 일도 못하겠네. 꼴 좋다.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그딴 말이 나와요? 공장 망하든 말든 알아서 해. 당신 같은 놈은 천벌 받을 거야. 전씨, 일어설 수 있겠어? 나랑 얼른 병원 가자. 빨리 트럭 빼내와요. 그렇게 전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당시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응급실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나왔죠. 환자분, 손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너무 아파요. 저 진통제 좀 놔주세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검사 결과 뼈는 부러졌지만 수술만 잘하면 다시 손을 움직이는 데 지장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다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커튼을 걷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손을 다치셨다고요? 네, 제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다쳤어요. 선생님, 이 사람 손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의사 선생님은 참 이상했어요. 제 침대맡에 붙어있는 제 인적사항을 한참 보더니 제 얼굴을 또 한참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친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보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환자분, 이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시계요? 갑자기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왔던 미군이 저랑 동생이랑 나눠 가지라고 준 건데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 울고 있는 의사 선생님 가운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준이? 우리 동주야? 응, 형. 나 동주야. 나 형 동생이라고. 맙소사, 정말 우리 동주구나. 이거 봐. 나도 형이랑 똑같은 시계 차고 있잖아. 형 어디 있었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나 형 정말 보고 싶었는데. 형이 미안해. 형이 지금 너 안아주고 싶은데 내 손이 이래서 미안해. 응? 형이 미안해. 울지 마. 뚝. 형, 손은 왜 이런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고, 전 씨가 그렇게 찾았던 동상이 의사 선생님이요? 아이고, 맙소사. 저희 형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동현 씨 덕분에 저희가 정말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동현 씨, 그럼 일단 나 공장으로 돌아가 볼게. 무슨 일 있으면 찾아올게. 몸조리 잘하고. 고마워요, 형님. 형, 일단 병실로 옮기자. 형 입원 치료해야 해. 조금만 늦었으면 손 못 쓸 뻔했어. 동생이 이렇게 잘 자라서 의사가 된 걸 보니 아픈 건 전혀 생각나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긴급 수술을 받고 동생 덕분에 1인실로 옮긴 저는 동생의 배려로 편하게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보, 전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요, 세상에. 많이 아프지? 저 괜찮아요, 장모님. 강씨 아저씨가 당신 많이 다쳤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 괜찮은 거야?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 당연히 신경엔 이상 없대.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퇴원해서 다시 일할 수 있어. 일은 무슨. 내가 더 많이 벌 테니까 당신 신경도 쓰지 마. 여보, 장모님, 저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형, 누구세요? 형? 형이라고요?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모님, 여보, 저 동생 만났어요. 동주야, 인사드려. 우리 장모님하고 내 아내야.
딸도 있는데 아이는 지금 학교 가서 같이 못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형 동생 전동주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여기 이렇게 있었네.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 있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 그것 봐. 내가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맙소사.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희는 혹시 서울에 계실까 아니면 외국에 계실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찾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어머님하고 형수님까지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 이제 소독할 시간인데. 우리 내일 다시 올게. 두 분 얘기 나눠요. 참 여보, 당신 입맛 없으면 이거 챙겨서 먹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게. 형수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그래요. 집에 놀러와요. 전서방, 몸조리 잘하고. 네,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걱정은 몸조리 잘해. 간호사가 들어와 손소독을 하고 드디어 조용한 곳에서 동생과 둘이 남게 됐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나인 줄 어떻게 알았어? 시계 보고 한 거야? 아니야. 이름이랑 나이 보고 알았어. 응급실 당직이라 다른 환자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손을 다친 환자가 왔다는 거야. 그것도 많이 다쳐서 나보고 빨리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데 형 이름이 있잖아. 설마 했어. 그런데 나이도 형이랑 똑같고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야. 그리고 형이 누워있는 침대로 가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 남아있는 형이 보였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목을 확인하니까 나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잖아. 너무 반가웠는데 형은 다쳤고 너무 심란했어. 어쩌다 다친 거야?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내 잘못이지. 기계 앞에서 깜빡 졸았거든. 아니 어떻게 일을 시키길래 졸면서까지 일을 해. 그리고 여기 사장은 어떤 인간이길래 당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쳤는데 와보지도 않아. 아마 오지 않을 거야. 왜?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나쁜 사장이었거든. 뭐라고? 그럼 여태 돈도 못 받고 일했어? 그건 아니야. 이제 2달치 밀렸나 보다. 이게 돈 못 받고 일하는 거지. 안 되겠네. 거기 공장 이름이 뭐야? 만나자마자 우리 동주 걱정부터 시키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응? 나? 나 그렇게 형이랑 헤어지고 그때 산에 있었던 보육원 생각나? 보육원? 거기 보육원이 있었어? 형은 기억 못하는구나. 아무튼 동네 할머니가 날 거기로 보냈어. 그 할머니가 한 곳에 있어야 형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보육원에서 한 6개월 지냈나? 나를 입양하고 싶다는 가족이 나타났어. 나는 처음에 그 보육원을 나가면 형을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입양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지.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도 부모님도 여기로 형이 찾아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꼭 알려주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에 가서 살라고 나를 지금 부모님한테 보냈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한글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 형, 나 기억력 좋았던 거 기억나?
그럼 형은 다 기억하지. 그 기억력 좋은 게 공부하는데 참 많이 도움되더라고. 남들보다 몇 년이나 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난 금방 흥미를 느꼈고 중학교 가서는 1등을 빼먹지 않고 했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됐어. 부모님이 외국으로 유학 보내줄 테니 가라고 했는데 난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어. 정말 외국으로 가버리면 형을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나야말로 부산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형 역시 부산 어딘가에 있을 거란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 동생은 정말 기억력도 좋고 총명했어요. 어린 나이에 저도 동생만큼은 꼭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밑이 아니라 좋은 부모님을 만나 하고 싶은 공부 돈 걱정 없이 실컷 했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형은? 나도 형 역시 어딘가에서 꼭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았어. 형은 생활력과 생존 능력이 정말 좋았잖아. 형 덕분에 죽지 않고 나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 나는 그때 그렇게 너랑 헤어지고 나와서 일단 너를 찾았어.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몸을 뉘었던 곳은 붉은 벽돌집으로 변했더라고. 그 빵집도 없어졌고 동네가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고. 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았어. 그래서 처음 일했던 곳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 그런데 건설사 대표가 새벽에 야반 도주를 해서 공사는 멈췄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엔 음식점에서 일했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이 지금 장모님이셔. 아내는 사장님 딸이었고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 장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도 손맛이 좋아서 손님이 정말 많았거든. 결혼하고 우리 딸도 낳고. 그런데 동네에 큰 불이 나서 가게가 홀딱 탔어.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이사부터 하고 지금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야. 그 공장 당장 그만둬. 아무래도 악덕 사장인 것 같은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있어? 쉬는 시간도 없지?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한다고 하더구만. 아니, 그 신발 공장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파란색 지붕 있는 그 공장 말하는 거지? 거기야. 어떻게 알고 있어? 아, 왜 몰라. 그때 그 공장 사장이 직원 때려서 우리 병원에 실려온 적 있는데 그때 경찰들도 엄청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사장 무슨 수를 부렸는지 조용히 넘어갔더라? 그 환자분 보상 제대로 받으셨나 몰라. 형도 제대로 보상 받아야지.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비 역시 그 공장에서 다 내줘야 하는 거고. 당시엔 산업재해라는 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라 동생이 저렇게 열을 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화를 내니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지금처럼 일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일은 의외로 쉽게 해결됐습니다. 다 동생 덕분이었죠. 우리 동주 지룡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동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주 처음 입양하고 이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름을 바꾸면 형을 만날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형님이랑 왜 헤어지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을 때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저와 이 사람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역시 동주를 다시 만나길 기다리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 다치신 건 일하다가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부주의 때문에. 그건 형님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무리한 업무 때문이었죠. 전날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또 나와서 일하시다가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공장 암암리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경찰들을 구워 삶았는지 여태 기사 한 번 안 났죠. 이번에 제대로 혼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동생의 새아버지는 정부 고위직 관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일하는 환경이 어떤지 확실히 감사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전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동생 덕분이었죠. 넉넉한 보상금은 받았지만 그 돈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 동생은 이런 제 모습이 퍽이나 싫었나 봐요. 형, 나 이제 부잣집 아들이거든. 아이고, 그러셨어요? 부잣집 아들이라 좋겠네. 나 형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 나 정말 서운해.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몰라. 나 무조건 형이랑 형수님이랑 장모님 편하게 사는 거 봐야겠어. 일단 이사부터 해. 반지하는 비라도 많이 오면 비 피해 입기 딱 좋단 말이야. 아니면 이참에 서울로 올라갈래? 못하러 그래. 지금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 알았어. 그럼 지금처럼 언덕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사부터 하자. 무조건 하는 거다. 싫다고 해도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동생 덕분에 10년 넘게 살았던 반지하 방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반한 동생과 동생의 새부모님은 그 길로 아내에게 좋은 자리에 음식점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100번은 넘게 말했지만 동생과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더군요. 형은 내 삶의 원동력이야. 이 정도 해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 대신 망하게 하면 안 된다. 물론 형수님 음식 실력이면 손님이 줄을 서겠지만. 저와 아내는 예전처럼 함께 음식점을 하며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전부 아내의 음식 솜씨 덕분이죠. 거기다 매체까지 발달하며 텔레비전에 몇 번 출연했더니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30년 넘게 저와 아내는 음식점을 하고 동생은 의사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렇게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죠. 가끔 생각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이란 건 어쩌면 제 인생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닐까 하고요.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늙으니 옛날 이야기가 많이 생각납니다. 이런 삶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무엇이든 쉽게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저처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장합니다. 그럼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